이명박이라고 하는 워낙에 지금 논란거리가 지금 있어서 방송을 이렇게 먼저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말 외교 잘하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가서도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왔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제목으로 그렇게 달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실적 이런 것들이 이런 논란에 좀 가리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이제 그 다른 이야기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간 이야기는 또 다른 방송에 다뤘거나 다루는데 문제는 지금 사드는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로서가 지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최근에 그 10월 31일 날 사드 합의 부분 발표했었고요. 청와대에서.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시진핑을 만나서 그런 부분을 더 좀 공고히 한 것 같고 그리고 완전 마침표는 아마 12월 달에 이제 중국 방문이 확정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거기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노련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선 때부터 방송에 나와서 그렇고 가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정권을 인수했다. 사드 문제도 굳이 따지고 보면 사실은 박근혜의 유산이잖아요. 박근혜가 누구보다도 중국 또는 시진핑과 가까운 것을 자랑하다가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없을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거를 탁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감정이 더 훨씬 안 좋아지면서 생긴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원래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생한 문제에서 생기는 후과를 계속해서 이제 컨트롤 해온 건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의 미국, 일본, 뭐 중국, 러시아 어디와도 북한까지 보면서 좋지 않았던 그런 환경에서 물론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의 방향, 근본적인 또는 해결책 그 실마리까지 지금 딱 쥐었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환경에서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또 한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일종의 방어선은 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하나의 마무리를 한 거 아닌가. 그런 데 있어서는 크게 보고 상당히 내부 어떤 보수 쪽에서의 공격, 진보 쪽에서의 내부 비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한편으로는 원칙 또 한편은 그것을 굉장히 서서히 차근차근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입장대로 끌어가는 그런 속에서 큰 틀에서의 방어선은 치고 호흡을 한번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그 다음 행보로 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저는 외교적인 지평을 정리하는데 온 거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보수에서도 비판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요. 또 진보 진영에서 왜 조금 더 적극적인 대북 행보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어떤 충정이 있는 쪽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일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국면 조성까지는 좀 온 것 같다. 크게 보면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사드 문제만큼은 굉장히 풀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대선 전부터 박근혜 유산이기 때문에 적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자체도 대선 국면에서 확실한 어떤 입장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신중했던 부분이잖아요. 전략적 네. 모호성이었죠. 그때. 근데 그게 풀리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그렇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동북아 균형자론처럼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미, 중이 또는 일까지도 아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잘 조율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 태평양 라인이라고 새로운 어떤 군사 방어적 라인 그 속에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을 우호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또는 중국도 반대 방향에서 만들려다 보니까 위치가 훨씬 더 격상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도 뭐 상황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주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저는 그 성과가 지금 이제 발현되고 있다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국방위원 활동하면서 사드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깊이 천착을 했기 때문에 푸는 방법, 해결책에 대해서도 갖고 있었다 보관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드 문제를 포함한 대중관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이해찬 의원이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이전에도 중국 특사로 다녀오셨고 노무현 정부 때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중국 특사로 다녀오셨는데 공식적으로 두 번 방문했어요. 이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어쨌든 물밑에서 또는 그동안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사드 문제와 대중관계를 풀고자 했던 축적된 경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에 걸친 대통령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왔는지가 이렇게 좀 쌓여서 역사와
역사적인 거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해서 이렇게 성과를 얻은 거고, 특히 이제 동북아 균형자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생전에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고, 코리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온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에 굉장히 이제 방점을 많이 찍고 영향을 기울였는데, 애석하게도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이 임기 말년에 이제 되면서 그 성과가 이제 단절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10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10년 동안의 외교적 성과가 그 이전 참여정부로 돌아가서 단시일 내에 이렇게 복원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충분한 그 과거의 이제 잘잘못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신중하고도 신뢰감을 주는 그런 행보 때문에 나타난 결과물이다고 보는 거죠.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를 둘러싼 외교가 2단계로 들어가는 시점이라고 봐요. 결국은 대부분 우리가 보듯이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는 평화적인 또는 대화를 통한 방법으로 풀 수밖에 없고, 최종적으로는 미국과 북한 간의 근본적인 어떤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 종래의 방법으로 풀기가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우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독특한 공격적인 자세, 그다음에 중국과는 사드를 통한 압박, 이것 때문에 이 정말 그 양쪽에서의 압박에 휘청거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일단 그 양쪽의 신뢰를 얻으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한 정도까지 일단 간 거죠. 물론 그렇지만 여전히 큰 틀에서는 북이 동결을 하면 또는 해야 그 다음에 대화를 하겠다라는 우리가 이제 그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유사한 큰 틀에서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음 행보로보다 더 적극적인 공격적인 대북 제안을 하거나 이걸 풀어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기는 하나, 그러나 이 정도까지 오기도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진짜 이제 문제를 푸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지 작업을 했고,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에 왔다.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도요, 그 나온 단어들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쌍괴병행, 그 쌍중단 두 가지인데,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들에 쉽게 표현하면 북한도 핵개발 그만하고 한미 연합훈련 같은 전쟁 연습도 그만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진핑 입장에서 쌍중단이죠. 평화적으로 가자라는 메시지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이 사실은 뭐 인도태평양 라인 같은 것들이 사실 예전에 소련에 대항했던 뭐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었지만 지금 그게 중국에 대항하는 거지 않습니까? G2로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하고 시진핑 만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세계 전체가 말에 의해서든 뭐에 의해서든 전쟁 분위기가 아니고 평화적으로 가게 되면 어쩌면 이게 북한의 어떤 핵포기 이런 것들까지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사실 노림수가 똑같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시진핑이나 최소한 목적은 평화다. 뭐 전쟁이 나서 좋을 것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 측과 중국 정부 측의 어떤 설명에 있어서의 강조점, 이것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 사드 관련 봉인이나 합의 같은 것도 중국은 여전히 자기들 입장에서 우린 사드 그 자체에 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포기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걸 쭉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통적으로 쓰는 어떤 외교에서의 방식이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상호 관계를 닫지는 않는다. 그걸 풀려고 노력하되 정 안 되면 그건 그대로 두면서 다른 공통점을 찾아서 노력한다는 게 전통적인 중국의 방식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이제 열어주고 받은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평화적 해결, 또 대화를 통한 해결,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먼저 동결해야만 그 뒤에 대화가 들어간다라는 트럼프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우린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양쪽에 대해서 지금 다 열어주면서 우리가 한미 또는 한중 양쪽 정상회담의 그 결과를 일정하게 평형적인 관계를 지금 유지한 선에서 마무리한 거죠.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전략이랄 게 사실 없었거든요. 밖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뭐뭐를 얼만큼 해서 뭐뭐를 어떻게 취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정권 중기 이후부터는 일방적으로 미국 편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었고, 중국은 상당히 서운해하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 당시 시진핑도 박근혜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게 한국을 조금이라도 자기 쪽으로 좀 더 끌어당기고 싶어하는 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드 같은 문제로 일방적으로 미국 편 들어주기 시작하니까 빈정이 상하는 상태까지 갔는데,
참 외교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전략이고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 간의 신뢰인데 그런 전략에 기초했다기보다는 그런 전략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주장하기로는 박근혜가 시진핑과의 신뢰를 강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확 깨지면서 오히려 더 나빠진 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간의 행보에 대해서 신뢰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큰 전략적인 균형점을 우리의 뭐 힘이 완전히 주도할 만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도적으로 잡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각 정상들 사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자기가 어떤 전략이나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저렇게 일관되게 가는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성공을 한 거 아닌가. 외교의 가장 기본이 신뢰예요, 신뢰. 특히나 지도자 간의 신뢰가 중요하죠. 지금 그래서 나중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북한과의 신뢰관계 회복이에요. 얼마 전에 그 전방에서 전기 오발 사고가 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물론 북한의 반응도 뭐 발끈 이런 건 없었지만 그래서 신뢰관계가 만들어지면 그게 궁극적으로는 남북 간의 대화 또는 교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해 보면은 그게 없었어요. 박근혜 때는 상대방한테 신뢰 주는 게 없었고. 일방적으로 한쪽이 얹혀서 가는 그런 외교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참고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 그 공산당 세계 정당 고위급 회의가 있습니다. 공산당 세계 정당 고위급 회의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200개 정당을 초청을 했어요. 200개 정당 전 세계에 있는. 근데 저희 추미애 대표님이 참석하시고 북한도 온다고 해요. 그러면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접촉이 진행되겠죠. 기대해 봅니다. 이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평창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평창에서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간 미국, 일본, 뭐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 다 그냥 온갖 아주 힘을 과시하는 스트롱맨들의 외교다. 과연 여기서 어떻게 과연 대한민국이 펼쳐갈 자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많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른바 유능재강, 유연한 것이 강한 것을 누를 수 있다 또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 유연함에 외교적으로도 그것이 실효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를 저는 보는데요. 트럼프가 집권 지금 1년 됐잖아요, 딱. 근데 보여주는 모습이 트럼프도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화하고 있다고 봐요.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와 지금은 뭐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초반에는 학습이 안 된 상태라서 자기 스타일대로 강하게만 지금 밀어붙이다가 최근에 이제 아시아 순방이네 등등을 보고 있으면 트럼프도 한 3년차, 4년차 가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학습 효과라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사실 시진핑은 내치 외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트럼프를 잘 요리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평화 모드로 갈 수밖에 없는 미국은 이제 조금 전쟁 위기 같은 걸 과장시켜서 무기 팔아먹는 건 하겠지만 그게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나 일본 국민들이나 다 속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궁극적으로 평화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명박이라고 하는 워낙에 지금 논란거리가 지금 있어서 방송을 이렇게 먼저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말 외교 잘하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가서도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왔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제목으로 그렇게 달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실적 이런 것들이 이런 논란에 좀 가리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이제 그 다른 이야기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 간 이야기는 또 다른 방송에 다뤘거나 다루는데 문제는 지금 사드는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로서가 지워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최근에 그 10월 31일 날 사드 합의 부분 발표했었고요. 청와대에서.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시진핑을 만나서 그런 부분을 더 좀 공고히 한 것 같고 그리고 완전 마침표는 아마 12월 달에 이제 중국 방문이 확정됐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거기서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노련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선 때부터 방송에 나와서 그렇고 가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IMF 때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정권을 인수했다. 사드 문제도 굳이 전략적 모호성이었죠. 그때. 근데 그게 풀리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 현재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그렇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동북아 균형자론처럼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미, 중이 또는 일까지도 아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잘 조율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 태평양 라인이라고 새로운 어떤 군사 방어적 라인 그 속에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을 우호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또는 중국도 반대 방향에서 만들려다 보니까 위치가 훨씬 더 격상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도 뭐 상황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주겠다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저는 그 성과가 지금 이제 발현되고 있다라는 점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이제 국방위원 활동하면서 사드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깊이 천착을 했기 때문에 푸는 방법, 해결책에 대해서도 갖고 있었다 보관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드 문제를 포함한 대중 관계에 있어서 큰 따지고 보면 사실은 박근혜의 유산이잖아요. 박근혜가 누구보다도 중국 또는 시진핑과 가까운 것을 자랑하다가 그리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없을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거를 딱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감정이 더 훨씬 안 좋아지면서 생긴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원래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생한 문제에서 생기는 후과를 계속해서 이제 컨트롤 해온 건데, 큰 틀에서 보면 그런 의미에서의 미국, 일본, 뭐 중국, 러시아 어디와도 북한까지 보면서 좋지 않았던 그런 환경에서 물론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의 방향, 근본적인 또는 해결책 그 실마리까지 지금 딱 쥐었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환경에서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또 한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일종의 방어선은 치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하나의 마무리를 한 거 아닌가. 그런 데 있어서는 크게 보고 상당히 내부 어떤 보수 쪽에서의 공격, 진보 쪽에서의 내부 비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한편으로는 원칙 또 한편은 그것을 굉장히 서서히 차근차근 하지만 그러나 자기 입장대로 끌어가는 그런 속에서 큰 틀에서의 방어선은 치고 호흡을 한번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그 다음 행보로 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저는 외교적인 지평을 정리하는데 온 거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보수에서도 비판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요. 또 진보 진영에서 왜 조금 더 적극적인 대북 행보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어떤 충정이 있는 쪽에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일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국면 조성까지는 좀 온 것 같다. 크게 보면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사드 문제만큼은 굉장히 풀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대선 전부터 박근혜 유산이기 때문에 적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자체도 대선 국면에서 확실한 어떤 입장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신중했던 부분이잖아요. 저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이해찬 의원이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이전에도 중국 특사로 다녀오셨고 노무현 정부 때,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중국 특사로 다녀오셨는데 공식적으로 두 번 방문했어요. 이 사드 문제를 포함해서 어쨌든 물밑에서 또는 그동안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사드 문제와 대중관계를 풀고자 했던 축적된 경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에 걸친 대통령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왔는지가 이렇게 좀 쌓여서 역사적인 거죠.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해서 이렇게 성과를 얻은 거고, 특히 이제 동북아 균형자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생전에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고, 코리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온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에 굉장히 이제 방점을 많이 찍고 영향을 기울였는데, 애석하게도 저희가 남북 정상회담이 임기 말년에 이제 되면서 그 성과가 이제 단절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10년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10년